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동해안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법적인 대응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울진 신한울 3, 4, 5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했지만 원전 건설 사업이 재개되는 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겠다는 속내가 보입니다. 이미 7,700여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신한울 3, 4, 5기 사업이 취소되면 신규 발전 사업도 발목이 잡히는데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건설 사업의 취소도 사업 추진도 아닌 어정쩡한 정부 입장은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의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이 작년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삭제됐던 파일 530개 목록의 면면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삭제 파일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제부터 만나볼 바로 북한의 원전 건설 자료입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삭제된 산업부의 파일 목록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건 여기 보시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 파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건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SBS가 이제 단독으로 공소장을 입수를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된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이 됐고요. 한 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들이 구속될 때 공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시하는 공소장이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 들어서서 이 공소장을 공개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혐의로 우리가 기소됐는지 우리가 언론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공소장에 따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 원전 관련된 이제 이 문건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공무원들이 한 550개 정도 되는 이 파일을 삭제를 했는데 감사원이 대부분 복구를 해냈습니다. 파일 안에 들어있는 많은 문건들을 보니까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 위한 추진 방안 계획서가 상당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 지난해부터 사퇴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그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41% 말씀을 하시면서 해석은 제각각이라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연세 많으셔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동서분께서 그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7천억 들여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을 처리한 게 아닙니다. 원장님은 당당하고 떳떳하시죠? 자꾸 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어떤 업무상의 그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려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좋습니다. 없습니다만 그 점에 그 대해서 생각은 그가 좀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7년 초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가 감사원장 후보로 여러 명을 검증했는데 원장님이야말로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이에 최재형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문정부의 출범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조국이 말합니다. 원장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여야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감사원장직에 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정치는 바로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적 이익,
개인적인 이익만 바라는 정치인 말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감사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국가 정책의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축되는 거죠.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이런 정책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의 행동,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냥 그것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여기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역업으로 재벌이 되었고 정계에도 진출하여 2번이나 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대를 이어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그가 9살 되던 해 사망하여 남자는 큰아버지 손에 길러졌고 부유한 자산가인 큰아버지의 유산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후원해주고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재산으로 꽃길이 보장된 이 남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 남자. 오늘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윌버포스는 1776년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그는 막대한 부에 취해 술과 도박 및 온갖 유흥에 빠졌고 공부도 대충 했으며 대학에서 학점은 바닥이었습니다. 씀씀이가 만수르에 버금갔던 그는 단점도 많았지만 노력 없이 물려받은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도 신이 주신 재능인 말솜씨 덕분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윌버포스의 친구 중에는 영국 최연소 수상이 될 윌리엄 피트도 있었습니다. 그는 핵인싸였죠. 이쯤 되면 타락한 자본가로 전락하기 딱 좋은 환경인데 그에게는 큰아버지가 물려준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현재 감리교는 대표적인 교단 중 하나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감리교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를 비롯하여 감리교도들은 교리에 엄격한 별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윌버포스의 할아버지는 복음주의자와 어울리면 재산을 안 물려준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엄포에 복음주의를 내려놓은 윌버포스는 여전히 흥청거리며 살았고 1780년 21살의 나이에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당시는 매표행위가 관행이었기에 별다른 정치인식 없었던 윌버포스도 재력으로 의원에 쉽게 당선됩니다. 할 일이 딱히 없어서 정치를 하게 된 부잣집 도련님. 그런데 뜻하지 않은 행운은 계속 따릅니다. 그의 절친인 피트가 24살의 나이로 최연소 영국 수상이 되면서 이 문제아의 정치적 입지가 단단해집니다. 완벽한 백이 생긴 데다 막대한 부와 천부적인 웅변 실력까지 갖춘 윌버포스. 이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보였습니다. 1784년 선배 아이작 밀너와 유럽 대륙 여행을 하게 된 윌버포스. 그는 밀너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간증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여행 이후 윌버포스는 방탕했던 생활을 뉘우칩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술과 도박을 끊습니다.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그는 아예 성직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의 동료들은 정치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해보라고 그에게 권유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정치가 윌버포스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됩니다. 윌버포스는 정치를 통해 복음적 사명을 이루려고 했고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 영국은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비중이 큰 IT 산업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납치당한 흑인들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고 대양을 건너는 동안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본 윌버포스는 오크나무 아래에서 피트와 논의하다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을 결심합니다. 윌버포스는 후에 클래펀파라고 불리게 될 각 분야의 동지들을 규합합니다. 어벤져스만큼 막강한 실력을 갖춘 클래펀파는 주위의 비난과 생명의 위협에도 노예제 폐지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갑니다. 노예제의 온갖 참상을 하원에 고발하여 양심에 호소하는 한편 노예제 폐지가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실용적인 접근도 병행합니다. 이는 기득권 세력인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파악하여 세운 지혜로운 전략이었죠. 또한 흑인은 열등하다는 당시의 인식을 뒤집기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바로 해방 노예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도시 프리타운의 건설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노예제 폐지는 당시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목표였습니다. 기득권의 이익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은 11번이나 좌절을 겪습니다. 오랜 투쟁으로 지친 윌버포스는 척추장애와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건강이 악화되었고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자신의 사재를 아낌없이 내놓은 덕분에 그의 재산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맥과 재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소명에 아낌없이 던진 결과는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1833년에는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 이 소식을 듣고 사흘 뒤에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버포스와 클래펀파가 이룬 업적은 노예제도 폐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방만했던 영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그는 다양한 시민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성서 읽기 운동, 주일학교 보급 운동으로 문맹률을 낮췄으며 술집의 24시간 영업, 관직 매매, 아동 노동을 폐지하여 사회를 개혁하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못하여 주님 앞에서 돌아선 성경 속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또 다른 부자 청년 윌버포스는 비슷한 갈림길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잣집 망나니 도련님이 주님과 동행했고 그 결과 이 땅의 많은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윌버포스만큼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갈림길 앞에 섭니다. 주님의 길과 나의 길. 오늘의 갈림길에서 주님 쪽으로 살짝 치우쳐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 길은 우리 생각보다 험하진 않을 겁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니까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 될 수 있게 한 것은 기독교의 윤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 그 가치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어쩌면 세상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소위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당연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아들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조건 없이 까닭 없이 받은 구원의 삶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은혜를 끼치고 살아야 하는 것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죠. 자본주의란 궁극적으로 자본이 모든 가치 질서를 세우는 이념이고 제도 아닙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양립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무슨 편들이 있습니까? 자본이란 궁극적으로 자본의 크기, 누가 더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큰 영향력을 뜻할 것이고 어떤 기업에서 더 많은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소주주와 같은 결정권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란 누구에게나 1인 1표죠. 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와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 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기독교의 윤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 그 가치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유는 딱 하나죠. 어쩌면 세상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지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회가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놀라운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로서 더 지혜롭게 살고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지혜, 무엇이 구원입니까? 무엇이 제자도입니까? 너무나 그냥 우리 귀에 익숙해버린 단어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오늘 각 교회마다 구원이 핵심 단어로, 핵심적 가치로 우리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한정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도 못한 질서 속에서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시대 온다고 하더라도 어리석다는 얘기를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가, 어떤 권력이 이 사회를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념이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통합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서번트십, 리더십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정직의 정신, 그 크리스티애니티로 이 사회를 통합시켰다고 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도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하는 하나 될 수 없는 이념적 좌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혜로 그리고 탁월한 분별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세상의 아들들보다 탁월하지 못하고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내가 속해 있는 분야,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주위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